네, 오늘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소개 드릴 주제는 모델 캘리브레이션에 대한 내용입니다. 모델 캘리브레이션이라는 내용이 조금 다소 생소할 수 있는 개념인데, 딥러닝이 예측 성능이 매우 뛰어나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여러 산업에서 활용이 되고 있지만, 딥러닝 같은 경우에는 오버 컴피턴스한 문제가 존재해서, 어, 이제 뒤따라 오는 문제들이 여러 가지 문제들이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테슬라에서 이제 자율주행을 위해서 이런 오브젝트 디텍션을 진행을 할 때, 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을 한 적이, 사고가 발생했던 적들이 있었고, 또 좀 오래되고 예민한 문제이기는 하지만, 어, 구글에서 이미지 캡셔닝과 관련해서도 이런 에러들 때문에 구글이 크게 곤욕을 치른 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많은 연구자들이 얼마나 현재 모델의 아웃풋이 정확한가, 신뢰할 수 있는가에 대한 불확실성과 관련된 점들을 이제 정량화하기 위한 uncertainty quantification이 이 연구가 되고 있고, 이와 관련해서 모델의 아웃풋과 그 예측 확률이 얼마나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가, 정말로 확실한가에 대한 내용이 이제 모델 캘리브레이션이라고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모델 캘리브레이션은 결국에 모델의 estimated probability가 모델 confidence와 일치하게 되고자 하는 것이라고 이해하면 될 것 같고, 이는 태스크를 크게 나눠서 클래시피케이션과 리그레션으로 봤을 때, 클래시피케이션에서는 이제 소프트맥스 아웃풋이 실제로 컨피던스와 일치되는 상황을 이제 원하는 거고, 리그레션에서는 90% 인터벌이면은 정말로 100개 중에 90개의 샘플이 그 인터벌 내에 속하기를 바란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제 오늘 소개드릴 내용은 두 가지로 이제 첫 번째 논문은 클래시피케이션과 관련된 내용, 그리고 두 번째 논문은 리그레션과 관련된 내용인데, 첫 번째 논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 제목은 이제 On Calibration of Modern Neural Network라고 해서 현재의 모던 뉴럴 네트워크들이 과거의 방법들에 비해서 이제 미스캘리브레이션이 심한데, 이런 미스캘리브레이션이 왜 일어나는지를 조금 실험적으로 설명을 하고, 그리고 이에 대한 해결 방법을 제안을 한 논문이라고 보면 좋겠습니다. 어, 결국 이제 클래시피케이션 태스크이기 때문에 결국 해당 논문의 오브젝트는 소프트맥스 아웃풋과 컴퓨턴스가 동일해지는 이런 상황을 원하는 거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먼저 리스캘리브레이션에 대한 이야기 전에 클래시피케이션 태스크에서 캘리브레이션이 잘 되었는지를 좀 정량적으로 확인을 할 수 있는 지표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이제 본 논문에서 확인할 수 있는 큰 지표 두 가지는 이제 reliability diagram과 expected calibration error, 줄여서 EC라고 부르는 이 지표들인데, 수식으로 단순히 보기보다는 이제 오른쪽에 내용이 저자들이 어, 그 발표 이제 컨퍼런스 같은 데서 발표했던 사진인데, 이 부분 굉장히 비주얼라이제이션 잘했다고 생각을 해서 가져와 봤습니다. 먼저 이제 reliability diagram과 EC 값 둘 다 빈으로 이제 연속형 변수기 때문에 컨피던스의 구간에 따른 빈을 먼저 구성을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컨피던스가 0.8부터 1까지, 또 0.6부터 0.8까지 이런 식으로 빈을 나누고, 해당 빈에 속하는 샘플들을 이렇게 박스에 담는다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원하는 거는 이 컨피던스와 실제로 어큐레시가 동일해지는 상황을 원하는 거기 때문에 이 빈마다 각각 어, 평균 어큐레시와 그리고 평균 컨피던스를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두 값의 차이를 이제 갭이라고 표현을 하고, 이 갭을 이렇게 그래프화 시킨 것이 이제 릴라이어빌리티 다이어그램이라고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EC 같은 경우에는 또 연결되는 내용인데, 각 빈마다 샘플의 개수에 대해서 이 갭을 웨이티드 에버리지를 계산한 거라고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 EC가 낮을수록 우리는 캘리브레이션이 잘 되었다라고 이해를 하면 좋겠습니다. 먼저 논문에서는 이제 르넷과 레즈넷과 비교를 하면서 이제 최근에 당시 이 논문이 이제 2017년도쯤 논문인데 당시의 모던 뉴럴 네트워크와 이제 과거에 2000년대 언저리에 나온 르넷과 같은 모델과 비교를 해서 이제 리스캘리브레이션 문제에 대한 주장을 진행을 합니다. 이제 그 내용을 살펴보면은 이제 첫 번째 내용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로에서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을 르넷 같은 경우에는 컴피던스가 0부터 1 사이에 이렇게 고르게 분포가 되어 있고 에버리지 컴피던스와 애큐러시가 거의 일치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지만 반면에 레즈넷 같은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의 아웃풋에 대해서 컴피던스를 1로 판단을 내리고 있고 또 애큐러시와 에버리지 컴피던스의 갭이 르넷에 비해서 큰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이어그램 상에서도 레지넷에서 이 갭의 값들이 훨씬 더 큰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저자들은 이런 내용들에 대해 이런 미스클래브레이션에 대해서 이제 모델의 캐패시티나 레귤러라이제이션 메소드들이 이제 그 최근에 딥러닝 모델들에서 적용되는 기법들과 관련해서 미스클래브레이션이 존재한다고 주장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첫 번째 이 왼쪽부터 두 개의 그림은 이제 모델의 뎁스와 그리고 그러니까 이제 플링 사이즈라고 생각을 하면 필터 사이즈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이 필터의 사이즈를 이제 와이드로 생각을 해서 이제 와이드와 뎁스의 경우에 뎁스가 깊고 또 필터의 크기가 클수록 에러 자체는 감소하는 형태를 보이지만 EC 값도 동시에 증가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또 이제 배치 노멀라이제이션을 사용을 하거나 웨이트 디케이를 좀 낮게 줬을 때 전체적으로 에러는 줄어들지만 EC 값은 또 올라가서 캘리브레이션이 잘 되지 않는다는 주장을 하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실험적으로 단편적으로 설명을 했다고 생각을 해서 완벽한 인과관계라기보다는 이런 것도 영향을 미칠 수 있겠구나 정도라고 저는 이해하고 넘어갔었습니다. 해당 장표에 있는 요 그림이 논문에서 제안하는 가장 큰 컨트리뷰션 중 하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 앞서 나왔던 문제들과 관련해서 저자들은 이 네거티브 로그 라이클리후드 줄여서 NLL이라는 로스 관점에서 모델의 캐패시티와 레귤러라이제이션이 미스클레이션과 관련되어 있음을 조금 더 잘 설명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그림을 먼저 보면은 이제 이 빨간색 로스는 0과 1, 그러니까 단순히 맞췄냐 틀렸냐에 대한 로스이고 이 파란색 그림이 이제 NLL 값을 측정한 로스인데 약 250에서 이 400의 폭이 회색 그레이 영역 안에서 어, 이제 테스트 에러는 계속해서 줄어들거나 거의 일정하게 유지가 되지만 오히려 NLL 로스는 이렇게 익스플로드하는 모습 그래프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빨간색 그래프를 보고 오버피팅이 발생하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실제로는 이 NLL 로스를 봤을 때는 이 시점에서 이미 이 250의 폭 시점에서 이미 오버피팅이 발생하고 있었으며 이 결과가 결국에는 동일한 아웃풋 모델의 아웃풋은 동일하지만 컴피던스를 거의 1에 가깝게 올리는 과정이 들어가 있어서 이런 미스캘리브레이션이 발생한다라고 저자들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 이런 칼리브레이션은 포스트 프로세싱 메소드를 많이들 선호를 하는 것 같은데 이는 이제 모델의 구조를 변경할 필요도 없고 기존에 있던 연구 결과들을 그냥 그대로 사용을 하되 이제 아웃풋만 조금 조정하면 되기 때문에 이런 포스트 프로세싱 메소드를 많이 선호를 하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제 논문에서 제안하는 방법도 단순히 이렇게
이 초록색 위로 익스플로드한 요 EC 값을 다시 이렇게 아래쪽으로 내려주는 그런 작업 태스크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제 제한하는 캘리브레이션 메소드 이전에 몇 가지 전통적으로 사용했던 캘리브레이션 메소드를 살펴보면은 첫 번째로는 이제 히스토그램 바이닝이라는 메소드가 있습니다. 이 방법 같은 경우에는 이제 probability를 기반으로 이제 m개의 빈을 형성한 다음에 빈마다 요 세타 값을 구하게 됩니다. 요 세타 값을 구한 다음에 이 세타 값을 probability로 사용을 해버리겠다는 건데 이게 조금 더 자세하게 이해를 해보면은 첫 번째 이 인디케이터 펑션은 이제 이 빈에 포함되는 그 샘플들만 추리겠다는 거고 결국에 이 세타 m과 yi 그러니까 이제 타깃 값과의 이 MSE 로스를 미니마이즈하는 세타 값을 구하게 되면은 결국에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에서 포지티브 클래스의 비율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샘플의 개수가 이 빈에 포함되는 샘플의 개수가 100개고 포지티브 클래스의 샘플이 80개 그리고 네거티브 클래스의 샘플이 20개이면은 이때 이제 세타가 0.8에서 이 로스는 미니마이즈 되는데 이는 정확하게 포지티브 클래스의 비율과 일치를 합니다. 따라서 이 세타 값을 해당 빈을 대표하는 이 probability를 할당하는 게 전통적으로 사용하는 히스토그램 바이닝이라는 방법이고 팔렛 스케일링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모델 아웃풋을 로지스틱 리그레션에 태워서 인풋을 확률화하겠다는 건데 초기에 제한된 팔레트 스케일링은 SVM의 아웃풋을 이제 확률화하기 위해서 이제 적용이 되었고 이 뉴럴 네트워크에 와서는 시그모이드 함수에 들어오기 전에 이 레이턴트 베리어블 Z에 대해서 A랑 B에 대한 이런 선형 관계를 만들고 이 A랑 B의 최적의 A랑 B의 값을 구함으로써 캘리브레이션을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A랑 B를 구하는 과정은 이제 밸리데이션 셋을 이용을 해서 이제 아웃풋 부분만 이제 다시 한번 최적화를 진행을 한다고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논문에서 제안하는 방법은 이제 템퍼러처 스케일링인데 템퍼러처 스케일링 같은 경우에는 이제 널리지 디스틸레이션과 관련해서 이제 템퍼러처와 거의 비슷한 개념이라고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서서 이제 Z를 A와 B에 대한 두 개의 파라미터로 최적화를 했다면은 템퍼러처 스케일링은 단순히 이제 Z를 T로 나눈 이후에 이 시그모이드에 태우는 이런 방식으로 진행을 하는 건데 이 t 값을 밸리데이션 셋에 대해서 조정을 하면은 아웃풋의 랭크를 그러니까 클래스 예측하는 클래스에 대한 랭크를 변경하지 않으면서 확률값만 적절하게 조정을 할 수가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t 값을 증가시키면은 이제 클래스의 probability가 k분의 1에 거의 수렴을 할 것이고 또 t가 1이면은 원래 컴퓨턴스를 반환을 하고 t가 0에 가까워질수록 이제 굉장히 샬프한 그런 probability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밸리데이션 셋에 대해서 최적의 t 값을 구하는 것이 이제 논문에서 제안하는 템퍼러처 스케일링이라는 방법입니다. 실험 같은 경우에는 ECE 매트릭 기준에서 이제 템퍼러처 스케일링이 대체적으로 높은 성능들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요 노란색 박스를 친 데이터셋이 그 NLP 쪽에서 이제 센티멘트 애널리시스와 관련된 데이터셋으로 알고 있는데, 이 데이터셋에서 유일하게 캘리브레이션이 실패를 했다고 합니다. 실패를 했다는 의미가 원래 언캘리브레이트된 캘리브레이션 비율이 이제 0.85%인데 오히려 이제 스케일링을 진행을 했을 때 퍼센테이지가 EC 값이 증가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어서 캘리브레이션이 실패했다고 표현을 하는데 저자들은 이에 대해서 이제 다른 데이터셋들에 비해서 언캘리브레이트된 정도가 매우 낮은 그런 데이터셋이기 때문에 사실상 더 이상 캘리브레이트 될 여지가 거의 없어서 크게 의미 있는
결과가 아니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릴라이빌리티 다이어그램 상에서도 이제 대체적으로 높은 성능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논문 본 페이지에 나와 있는 다이어그램 같은 경우에는 템퍼러처 스케일링이 이 값을 봤을 때 굉장히 드라마틱하게 이렇게 낮은 성능을 확인할 수가 있지만, 실제로 어펜딕스에 있는 다른 데이터셋들에 대한 실험 결과들을 확인을 하면은 크게 뭐 비슷비슷한 결과를 보이는 모습도 많이 보여서 그냥 적절하게 본인 데이터에 맞게 사용을 하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논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캘리브레이션과 관련된 내용인데, 이 논문은 이제 리그레션 태스크로, 클래시피케이션에서 리그레션 태스크로 문제를 확장했다고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컨트리뷰션은 이제 클래시피케이션 태스크의 이제 모델 어그노스틱한 캘리브레이션 방법이 아까 소개드렸던 이제 팔레트 스케일링이라는 방법이 있는데, 해당 방법론을 리그레션 태스크로 확장을 했다는 것이고, 이미 프리트레인드 모델에다가 적용할 수 있는 포스트 프로세싱 어프로치라는 점을 이제 크게 컨트리뷰션으로 가져가고 있습니다. 결국 이제 리그레션 태스크이기 때문에 해당 논문의 골은 이제 90%의 인터벌을 모델이 예측을 했다면은 정말로 100개 중에 90개의 샘플이 그 인터벌 안에 놓이는 상황을 원한다고 이해해 주면 좋겠습니다. 이제 리그레션 태스크에서 이제 캘리브레이션과 관련해서 이제 크레디블 인터벌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90%의 이제 크레디블 인터벌은 실제로 90%의 샘플이 놓여 있어야 합니다. 이제 베이지안 논문에서는 이제 베이지안 유런넷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프로키메이트 인퍼런스를 사용하기 때문에 프레딕티브 인터벌이 가끔 부정확할 수 있다는 문제를 지적을 하고 있고, 이제 가운데 있는 이 그림과 같이 원래 이제 베이지안 뉴런넷에서 예측한 인터벌이 이렇게 트루 밸류를 실제로는 이렇게 포함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일 때 캘리브레이션 메서드를 통해서 리캘리브레이트를 적용을 하면은 다음과 같이 인터벌을 조금 변경을 해서 모델의 샘플들이 정확하게 100개 중에 10개 중에 9개의 샘플이 포함되는 상황을 이제 목표로 한다고 이해를 하면 좋겠습니다. 어, 논문에서 제안하는 이제 이 리그레션 모델에서의 이제 리캘리브레이션 메소드는 다음과 같이 수도 코드로 표현이 되는데, 이걸 조금 더 풀어서 설명을 하면은 전체적으로 스텝은 두 가지 스텝으로 구성이 됩니다. 첫 번째는 리캘리브레이션 데이터셋 D를 구성을 하는 건데, 어, 이는 이제 모델의 아웃풋들을 가지고 이제 하나의 데이터셋과 같은 이런 셋을 구성을 한다고 이해를 하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텀과 두 번째 텀을 나눠서 먼저 설명을 하면, 첫 번째 텀은 이제 YT에 대한 predictive quantile인데, 결국 이제 Y 값에 대한 conditional CDF를 구했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의 인터벌 퀀타일을 구한 것이고, 이 두 번째 텀에 있는 p hat 부분은 이제 논문에서는 empirical quantile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실제로 이 conditional CDF의 그 p 퀀타일 이하에 놓인 observation, 그러니까 샘플의 비율입니다. 따라서 이 첫 번째 텀은 모델이 현재 구한 일종의 인터벌이고, 두 번째 텀은 실제로 그 안에 놓여 있는 샘플의 비율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 첫 번째 이 인터벌과 거기에 놓인 비율에 대해서 이렇게 데이터셋 형태로 구성을 하고, 이에 대한 매핑을 통해서 이제 포스트 프로세싱 방법으로 리캘리브레이션을 진행을 합니다. 리클레이브레이션을 진행하는 방법은 굉장히 간단한데, 리그레션 모델을 하나 더 구성을 하는 겁니다. 이제 임페리컬에서 이제 프레딕티브로 매핑을 하는 리그레션 모델을 하나를 학습을 해서 결국에는 리칼리브레이션을 진행을 하게 되는데, 이제 요 그림과 같이 임피리컬 CDF에서 프레딕티브 CDF로 단순히 이제 매핑을 하는 리그레션 모델을 학습을 하는 것이고, 얘는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은 95%의 이제 만약에 100개 중에 90%로 구한 이 퀀타일에 100개 중에서 80개의 샘플만 놓여 있었다면은 이 95%를 80%로 조정해 버리는 과정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여기 이제 그림에서는 이 임피리컬 축에서 95%의 퀀타일로 갔을 때 이는 실제로 이제 프리딕티브에서 0.986 퀀타일이기 때문에 이로 조정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면 되겠고, 그 결과가 이제 아래의 그림과 같이 이렇게 인터벌을 확장하는 방식이 됩니다. 반대로 말하면은 이렇게 슈링크하는 과정도 포함이 될 수 있겠습니다. 논문에서는 이제 크게 태스크랑 관련해서 이제 포캐스팅과 그리고 리인포스먼트 러닝과 관련된 이제 실험으로 이 방법론을 입증을 하게 되는데, 첫 번째의 왼쪽 그림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판매량 크로스오버 판매량 예측에 대해서 어 이제 인터벌을 캘리브레이션 하는 과정을 이제 구한 것이고, 비교 대상으로 이제 앙상블을 활용한 언서턴티 퀀티피케이션과 드롭아웃을 활용한 언서턴티 퀀티피케이션 메소드랑 비교를 했을 때 해당 방법론을 적용해서 조금 더 정확한 그런 인터벌을 얻었다고 이제 논문에서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이 대각선 다이어고널 축에 조금 더 핏할수록 캘리브레이션이 잘 된 결과라고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때 계산한 이 데이터셋에서 계산한 디맨드 프로버빌리티를 트랜지션 프로버빌리티로 활용해서 인벤토리 매니지먼트를 구성을 하는 인벤토리 매니지먼트를 푸는 이제 광학습 모델에서 이렇게 확률 값을 리칼리브레이션으로 조정을 했을 때 조금 더 좋은 최적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음을 보이면서 해당 방법론이 조금 유의미하다라고 이제 논문에서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발표는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